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사회를 강의하고 있는 김덕 선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출문제, 이번에 새로 나온 기출문제죠.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의 난이도는 뭐 그냥 평범했고요. 생각보다 어렵진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이제 사회 기출문제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보다는 보실 분들이 이제 많이 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시험을 보실 여러분들 잘 보시고 많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부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가치 판단에 대한 거. 여러분, 가치 판단이라는 건요. 가치 판단이라는 건 어떤 것의 선악을 판단하는 옳고 그름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지리산은 국립공원인 거, 강원도에 위치하는 거, 가장 높은 거는 일종의 사실들이죠. 사실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진 않는다. 얘는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아이고요. 사실 판단에 해당하는 아이고요. 한라산이 겨울에 가장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게 이제 가치 판단이죠. 좋고 나쁨, 선악의 판단, 뭐 선악의 판단이라든가 아름다움과 추함이라는 미추의 판단 역시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거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은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일정한 행위를 여기서 보시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수단적 권리라는 점에서 청구권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했을 때, 예를 들면은 뭐 자유권이나 평등권이나 이런 권리들이 있지만 그 권리들이 침해당했을 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국가라는 거대 권력을 상대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 청구권을 이용해서 청구하는 겁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것.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지방 주민들 또는 대표자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지방의 정치와 행정을 자율적으로 해결한다는 게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권력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직적 권력 분립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입법, 행정, 사법을 나누는 걸 수평적 권력 분립이라고 한다면 이걸 수직적 권력 분립이라고 해서 이거는 지방자치제도를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 자, 고령화 사회는요, 전체 인구 중에 한 2.5% 이내가 2.5에서 5%가 정도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일 때, 그러니까 보통 한 5%가 넘어갈 때를 말할 겁니다. 그럴 때 고령화 사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어쨌든 고령화 사회는 정확한 퍼센트는 당연히 모르셔도 되고요.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진다는 거죠.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어요. 당연하겠지만 복지비 지출 늘고요. 의료비 기술이 발달이 영향을 미쳤겠죠. 옛날에는 죽을 병인데 이제 남으니까. 그 다음에 청년층의 사회 부담이 아무래도 그 노인분들은 이제 일을 하시기가 어렵잖아요. 나이가 들고 이제 힘들면 이제 기력이 딸리시기도 하니까 은퇴도 하시고. 그래서 그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 제도나 복지 비용이나 이런 건 대부분 청장년층들의 노동 비용, 세금 이런 걸로 부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담이 커지겠죠. 평균 수명이 줄어들어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늘어나서 발생하는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틀린 것은 4번이 틀렸네요. 넘어갑시다. 자, 5번입니다. 개인의 재무 설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포인트는 재무 설계입니다. 네, 우리가 뭐 하지 않으려면 나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가난해가지고 막 정말 뭐 이렇게 영화에 나오는 되게 우울한 삶을 살고 싶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미리 자금에 대한 지금 내가 벌고 있는 돈과 지출과 수입과 지출 그 다음에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되는지는 계획을 세우고요. 생애 주기를 고려해야죠. 생애 주기라는 건 이제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어릴 때부터 소비는 계속 올라갑니다.
소비는 계속 느는데 소득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생애주기예요.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생애주기 곡선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이 구간과 이 구간은 소비가 소득보다 많은 구간이고, 이 구간은 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구간. 요렇게 하는 겁니다. 여기는 요렇게 되는 구간. 요 두 구간은 요렇게 되고, 여기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애주기 곡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생애주기를 당연히 고려해야죠. 예. 왜냐면은 돈을 제일 잘 벌 때 여기에서 나올 마이너스, 이게 이제 소비고요. 요 곡선, 요게 내가 얻을 소득 곡선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이가 들어서 일정 나이 이상서부터는 뭐가 줄어들어요? 소득이 줄죠. 소득이 주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고, 예, 미래소득을 제외하고 현재소득만 고려해서 재무 목표를 세워야 된다. 네, 큰일 나죠. 예, 내가 평생 버는 것도 아니니까요. 예, 당연히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경제적인 측면. 자, 경제적인 측면입니다. 경제적인 측면. 다른 거보다 경제적인 측면 이거 하나가 답이 됐죠. 뭐요? 소득이 보장돼야죠. 그러니까 인간다운 삶이라는 건 최소한의 우리가 굶어 죽지는 않아야 되고, 예를 들면은 옷을 사 입어야 될 때 옷을 사 입을 수 있고, 먹을 걸 먹어야 될 때 먹을 걸 먹을 수 있고, 내가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학교를 다녀야 될 때 학교를 다닐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될 정도의 자금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하겠지만 최소한의 소득은 보장돼야,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사는 건 좋긴 좋은데 그래서 굶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답은 2번입니다. 7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래요. 개인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 활동이고요. 네,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고 자아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건 이게 직업이죠. 네, 실업은 직업을 잃은 거고, 여가는 직업을 하는 거 이외에 취미생활을 하는 걸 여가라고 그러고, 퇴직은 직장을 그만둔 거니까요. 자, 답은 1번입니다. 8번.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높은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는. 자, 여기서 포인트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포인트냐면 소비의 목적이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원래 우리가 물건을 사고 소비를 할 때는 원래는 소비의 목적은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거거든요.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뭘 얻기 위해서? 만족감을 얻기 위해서 소비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소비의 목적이 뭐예요? 말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소비는 정상적인 소비가 아니고 비정상적인 소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급 사치품이 비쌀수록 잘 팔리는 것처럼 허영심에 의해서 수요가 발생하는 현상을 우리가 베블린이라는 경제학자의 이름을 따서 베블린 이펙트, 베블린 효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스노브 효과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백조 효과, 그래 스노브 해가지고 이제 까마귀 나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예, 그래서 완전히 좋게 얘기하면 개성적인 소비고, 완전히 유행을 반대하는 소비고요. 하우스 푸어는 아시죠? 예, 집은 갖고 있는데 순 빚으로만 집을 갖는 바람에 집값이 떨어지면서, 집을 소유는 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내 재산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나버리는 이런 걸 하우스 푸어라고 합니다. 나비 효과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삶의 질, 아까 전에도 있지만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복지제도예요. 복지제도. 사회보장제도에는 여러분 사회보험과 우리나라에는 공공부조제도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고 의료보호제도가 있는데, 요즘에는 의료보호가 아니라, 네, 이거 이름 바뀌었습니다. 의료보호가 아니라 의료급여제도로 이름이 바뀌었으니까, 근데 기출문제인데.
기출 문제인데 왜 이렇게 표현이 나왔을까요? 원래는요 참고로 이게 틀린 표현이란 건 아니에요. 이 틀린 표현은 아니고 옛날에는 공공부조제도가 생활보호, 의료보호 이렇게 해서 보호자가 붙는 제도가 공공부조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2010년대서부터 제도 이름이 바뀌어가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자가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의료보호제도가 아니라 의료급여제도인데, 예,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간에 뭐 문제를 푸는 지장은 없고 이건 공공부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교과서에서 생활보호나 의료보호라는 표현 안 써요. 예, 안 쓰고 혹시 강의에서 제가 강의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리가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부조는 요 기초라는 표현이 많이 들어갑니다. 참고로 사회보험제도에는 요 제도 대부분에 국민연금 빼고 보험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아셔도 사실은 구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 있는 것처럼요.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얘만 빼고 이 세 개는 전부 다 뭐라고요? 이 세 개는 전부 다 사회보험입니다. 그거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넘어갈게요. 10번입니다. 다음에 설명에 해당하는 거. 다른 두 나라 간에 여기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 이제 모든 게 설명이 다 나왔죠. 두 나라의 뭐의 비율? 화폐 교환 비율. 서로 다른 나라의 화폐 교환 비율. 그래서 외국 돈 한 단위와 교환되는 자국 화폐 비율. 보통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1달러에 뭐 예를 들면은 1,200원 요렇게 쓰입니다. 1달러에 1,200원 이런 식으로 교환되는 겁니다. 보통 이걸 우리가 환율 그러죠. 실업률은 뭐 당연히 실업자 숫자를 얘기하는 거고 물가상승률이나 경제상승률은 여기랑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11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되는 거.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매년 시간급으로 정하는 임금 수준. 자,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생활 안정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시간급으로 정하는 임금 수준이고 이제 사장님이죠.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경쟁하는 제도.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저임금이라고 합니다. 최저임금. 지금은 얼마죠? 9천 얼마던데? 네, 그렇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정해진,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라서 뭐 찬반의 여론은 되게 많습니다만 어쨌든 지켜야 되는 법적인 내용이 되겠죠. 최저임금입니다. 상여금은 이제 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제 보너스라 그래요. 보너스, 인센티브 같은 보너스를 상여금이라 그러고요. 기본임금은 이제 내가 최소한의 근로시간을 했을 때 받는 이제 기본적인 월급. 예를 들면은 교사 같은 경우나 뭐 회사 직원 같은 경우나 교사 같은 경우에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할 일 다 하고 받는 월급이 기본급이죠. 거기에 이제 수당이 붙죠. 예, 그렇습니다. 네, 최고임금은 뭔가요?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이상은 못 받는 건가? 예, 최고임금 슬픈데요. 자, 그다음에 국제거래 확대 장점으로 국제거래 확대니까 이거는 이제 전 세계 거래를 하는 거죠. 무역이죠, 무역. 국제거래라는 건 사실은 트레이드, 무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장점. 자, 시장의 확대로 이윤을 크게 할 수 있고요. 예. 제가 아는 동생 중에 닭가슴살을 이렇게 해서 파는 친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꽤 잘 됐거든요. 지금은 전 세계로 팔던데요. 네, 그 코스닥 상장까지 와 부럽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다른 상품 시켰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재화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폭이 확대될 수 있죠. 국제 경제에 미치는 해외 경제 불안 요인의 영향이 커질 수 있다. 예, 이건 단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미국이 기침을 하면 우리나라는 폐렴에 걸리는 수준인 거라서요.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에 우리나라의 경제가 뭐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게 단점이죠. 예, 답은 4번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자, 13번입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농업과 인플레이션의 결합. 예, 보통 이거를 뭐라 그러면 딱 이게 그냥 끝난 거죠. 농업과 인플레이션의 결합. 이거 보통 그래서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에그플레이션? 에그플레이션은 원래 그
agriculture, 그러니까 농업을 얘기하는 agriculture, 예, agriculture하고 물가의 상승을 이야기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성돼서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해서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농산물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물가가 상승하는 현상. 그래서 에그플레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농업이 에그리컬처죠, 그죠? 네, 넘어갈게요. 거기 옆에 해설지에도 나와 있는 얘기니까 페이스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다음에서 설명에 해당되는 거, 지표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일정 비율로 줄인 후 기호를 사용해서 여기서 포인트, 지리 정보를 표현한 거. 어떤 지역의 정보를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그리고 뭐를 써서 기호를 사용한 거죠. 신문기사는 문자를 쓴 거니까 아니고 통계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여기선 지도가 되겠죠. 포스터는 지리 정보를 표현하진 않죠. 네, 포스터는 아닙니다. 넘어갈게요. 네, 지도입니다. 그 다음에 공간 정보 기술이래요. 여기서 포인트는 자, 수집된 정보를 수치화해서 컴퓨터에 입력하고 이를 저장하고 이를 요구에 따라서 공간 정보를 만들어내는 정보 처리 시스템을 얘기하고, 그래서 보통 입지 선정이나 재난 관리 등에 쓴다. 이거는 이제 보통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하면 Geographic, 지리, Information, 정보, 시스템, 체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답은 요거죠. 원격 탐사는 이제 사람이 들어가기 힘든 곳에 기계를 넣어가지고 탐사하는 거, 카메라 달아서 하는 걸 원격 탐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는 이제 정보화 시대 때 어디에나 어디서나 있다라는 라틴어에서 나온 말로 정보가 어디서든 이제는 정보를 어디서든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입장에서 유비쿼터스 그러고요. 소셜 네트워크는 SNS, 우리가 맨날 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것들을 소셜 네트워크라고 하죠. 자,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16번이에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건축물이나 도로 포장의 증대, 인공열, 고층 건물의 바람 순환 방해 등의 요인으로, 여기서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도시의 기온이 주변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이걸 열섬이라 그러죠. 히트 아일랜드, 열섬이라. 님비 현상은 우리 집 앞에 혐오 시설을 오게 하지 말라. 이거 혐오. 우리 집 앞에 화장 터는 안 돼요. 뭐 이런 거요. 이런 것들이 님비 현상이고요. 파급 효과는 어떤 특정 지역이 잘 발전되면 이렇게 쫙 퍼질 거예요. 보통 낙수 효과라 그러거든요. 뭐 스피로버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역류 효과는 반대로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17번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 설정의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건 말 그대로 뭐를 제한하는 거예요? 개발을 제한하는 거예요. 여기서 개발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를 개발을 제한하는 거냐면 도시의 개발을 제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은 한마디로 이거를 못하게 만들어서 뭘로 남겨놓는 거예요? 녹지로 남겨놓기 위한 녹지 보호를 위한 제도죠. 그러니까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방지하고요. 자연환경 보존할 수 있고요. 여가활동, 숲이니까요. 개발 제한 구역 내 건축물의 신축, 중축은 자유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새로 건물 못 져요. 특히나 그 개발 제한 구역 내에 그린벨트라 그러죠. 그린벨트 내에 예를 들면은 신축 건물들,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뭐 식당이나 공장이나 이런 거 절대 못 짓습니다. 그래서 꽤 센 겁니다. 해외에서도 되게 극찬을 하고 있는. 자, 18번이요.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거. 교통이 커지면서 둘 이상의 국가에서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제품을 생산하는 거. 이걸 우리가 다국적 기업이라고 하죠. 도시광산 산업은 뭐냐면, 예를 들면은 컴퓨터 같은 거 있잖아요. 폐컴퓨터. 그러니까 이제 오래돼가지고 쓰지 않는 컴퓨터 같은 걸 잘 모아서
이제 거기에 컴퓨터에 쓰인 금속 자원들을 재활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리나 니켈이나 뭐 잘 찾아보면 금도 조금 있다던데 그런 것들을 다시 광산에서 캐는 것보다는 그거를 거기에서 분류해내는 게 훨씬 더 비용도 싸고 순도도 높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일종의 자원 재활용이랄까요? 그다음에 소호는 이제 그 스몰 오피스죠.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자그맣게 사업을 하는 걸 소호라고 얘기하고요. 사회적 기업은 기업인데 이제 사회적 약자를 고용하는 거를 우선으로 하는 기업을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고용한다든가 예를 들면은 제가 마포의 어느 평생학습원이라 그래야 되나 도서관이라 그래야 되나 마포 평생학습원 그 홍대에 있어요. 홍대에 있는데 거기에 커피숍에 갔는데 거기에 그 바리스타 분들이 약간 그 발달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러니까 좀 아주 심하지는 않지만 발달 장애가 있으셔서 조금 이제 말이나 행동이 조금 느려요. 약간 느리신데 그분들이 바리스타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시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커피를 타주고 내주고 하는 약간의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노동에서 그런 분들의 참여가 하나씩 늘어가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죠. 스타벅스인가요? 거기서도 약간 그 발달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바리스타로 고용해서 쓰시는 매장도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19번. 다음에 설명하는 거. 지역의 생산성과 주민의 삶을 향상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거. 그래서 시행 주체 방법에 따라서 상향식, 하향식. 이건 지역 개발이죠.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예. 지역 개발이죠. 예. 지역 갈등은 싸우는 거고요. 지역 격차는 그 지역 개발이 어떤 특정 지역만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걸 지역 격차라고 하고, 지역 이기주의는 아까 전 문제에서 보셨던 님비 현상 같은 게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좋은 것만 알지 나쁜 건 안 돼. 뭐 화장터 이런 거 집값 떨어져서 안 돼. 이런 게 지역 이기주의입니다. 넘어갈게요. 예, 답은 1번입니다. 예. 20번. 화석 에너지, 석탄, 석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네, 화석 에너지고요. 18세기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이다. 특히 여기서 뭐가 잘못됐냐면 산업혁명의 핵심 자원은 석유가 아니라 석탄입니다. 18세기에는 석유가 개발돼서 쓰이지 않았습니다. 증기기관을 굴린 건 석탄이었죠. 석탄은 주로 자동차와 비행기 연료로 석탄을 캐면 정말 볼만할 겁니다. 네, 네, 석유죠. 이건 석유죠. 네, 선형가스는 액화 기술의 발달로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죠. 예. 지금 보시면 천연가스는 예를 들면 버스에도 쓰이죠. 자동차 연료로도 쓰이죠. 도시가스 난방하는 생각해 보시면 도시가스로 요즘에 저는 어릴 때 제가 되게 어릴 때 저희 집에 연탄불 뗐거든요. 아, 저희 집은 장작도 떼던 때도 있었어요. 연탄불 뗐는데 연탄가스 한번 맡아본 적이 있는데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네, 지금은 연탄 떼는 집이 거의 없죠. 그죠? 요즘에 며칠 전에 봤더니 그 태백시 인구가 너무 많이 줄었다 그러던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1번이 맞는 답이죠. 자, 지도에 표시된 A와 B 지역의 면적이, A가 지금 아랄레에 있는 쪽이니까 이게 좀 지도가 선명치 않은데 여러분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인도 북부고요. 인도 북부고 이쪽이니까 인도 북부 지역이고, 인도 북부에서 한참 더 올라가네요. 네, 여기가 사해거든요. 이쪽이 아랄레니까, 네, 여기는 거의 지금의 시리아, 이스라엘 쪽 약간 북쪽이네요. 그쪽이죠. 그 다음에 여기 차드호, 네, 남아프리카, 아프리카 중간에 있는데, 이 두 군데서 일어난 환경 문제의 제일 대표적인 문제는 사막화 현상입니다. 사막화 현상. 네, 지역이 비가 안 오는 건조기후 지역이라서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 A와 B 지역의 면적이 그러니까 A와 B 지역이라는 건 아라레하고 호수죠. 호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사막화 현상 때문입니다. 비가 안 와서. 네.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지역의 계절풍 영향으로 비가 마리는 아시아의 충적평야지대에서 주로 했고, 단위 면적 땅 생산량이 많아서 인구 부양력이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중국이나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우리나라는 굉장히
굉장히 조금이죠. 예, 우리나라는 별로 많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적인 식량 자원은 여러분 아시아에서 주로 생산하는 식량 자원은 쌀입니다. 보통 식량 자원을 물어보면 세 개거든요. 쌀, 밀, 옥수수 이 세 가지인데 쌀은 방금 전에 아시아에서 주로 생산을 하고요. 밀은 이제 신대륙들 요즘에 보통 이제 아메리카 대륙들 미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이제 대규모로 농사를 지으니까 그리고 옥수수는 가축 사료로 굉장히 아무데나 잘 자라죠. 그래서 가축 사료로 되게 인기가 높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23번입니다. 지역 자원은 지표상에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치우쳐서 여기요. 요게 포인트입니다. 특정 지역에 치우쳐서 분포하는 거, 특히 석유.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 자원의 편재성, 한쪽으로 쏠려 있다고. 쏠려서 존재한다니까 편재죠. 예. 한쪽으로 쏠려서 편들다 할 때 편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답은 3번이고요. 네. 네, 이 동그라미를 안 지워도 되겠네요. 예, 지구의 허파로 불리며 딱 그거 보시자마자 아시겠죠? 열대림이고요. 어디요? 아마존이죠. 딱 이 동그라미 쳐놓고서 오 좋은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순간. 자, 아마존강 유역입니다. 답은요. 그 다음에 25번 기억에 해당되는 거. 자, 요게 보통 의외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이 환경 관련한 뭐라 그럴까요? 조약들인가요? 그걸 여러분들이 의외로 좀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오존층 파괴. 그래서 예, 오존층 파괴 물질의 생산 사용. 자,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의 생산 사용은 이거 프레온 가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에어컨 냉모로 쓰였던 지금은 이제 잘 안 쓰일 거예요. 프레온 가스의 사용을 줄이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몬트리올 의정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제렵약은 유해 폐기물 협약이고요. 람사 협약은 습지 협약이죠. 예. 왜냐면 습지에 이제 각종 동식물 자원들이 되게 희귀 자원들이 되게 많아서 이걸 보호하자고. 런던 협약은 해양 오염 방지 협약이에요. 바다에다 쓰레기 버리지 말자 이거죠. 예. 요즘에 어느 나라가 이거 버리려고 하던데, 네, 큰일이죠. 네, 그래서 답은 몬트리올 의정서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번 검정고시 사회의 기출문제를 해설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주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문제를 푸셨던 분들보다는 앞으로 문제를 푸실 분들이 많이 보시거든요. 이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의 공부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나중에 또 뵙죠. 수고하셨습니다.